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대박 열린 고시학원에서 간호사 국가고시 간호관리학 강의를 맡고 있는 오정아입니다. 여러분들 만나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간호관리학 수업을 들으려고 이제 앉아 계시는데 학생 때 간호관리학 수업 들을 때 어떠셨어요?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어려웠죠. 생각보다 간호관리학이 되게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과목인 것 같아요. 간호관리학 내용에는 간호행정, 그러니까 행정 파트, 경영 파트에 관련된 문제들이 좀 있어서 더 어렵고요. 또 임상 경험이 조금 있으면 쉽게 접근할 수 있을 텐데 아직은 여러분들이 병원 경험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어려워하는 과목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시겠지만 그래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을 할 예정이고요. 먼저 학원 기본서를 살펴보시면 기본 핵심 이론이 있을 거고요. 거기와 관련된 핵심 문제풀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기본 핵심 이론을 공부하시고 난 후에 관련되는 문제들을 꼼꼼하게 풀어보시도록 할 건데요. 여러분들이 답까지 항을 조금 무시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저의 문제의 특성이 한 문제를 풀면 5문제가 풀리는 방법으로 해결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집을 아마 기존에 많이 갖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책꽂이에 여러 출판사 문제집 시리즈로 걸려있죠. 그쵸? 다 보셨어요? 아니죠. 근데 제가 문제를 만들다 보면 한 문제를 답과장에 다 집어넣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문제를 풀지만 실제적으로 5문제를 푸는 효과를 제가 만들도록 노력을 했으니까 꼭 기본 이념부터 외우시고 그 다음에 관련된 문제들을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호관리학 문제가 몇 문제죠? 35문제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드린 예상 출제 문항수 한번 유인물 받으셨죠? 네, 보시게 되면 각각의 챕터별로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간호관리 과정이라고 하는 부분이 기획, 조직, 인적자원관리, 지휘, 통제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갈수록 그 비중이 점점점 늘어서 평균 4문제에서 6문제 정도까지도 나오고 있고요. 예전에는 간호의 역사가 간호사 부분이 굉장히 많았죠. 10문제 이상 나왔었거든요. 근데 최근 2, 3년 동안에 역사 부분 한 2문제 정도밖에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흐름들을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수업은 총 50분 수업으로 24회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간호관리학은 이해도 필요하지만 단순 암기도 굉장히 많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암기까지는 기본적인 암기는 도와드릴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외우지 않으시면 누구도 그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그래서 암기도 하시면서 따라오셔야 되겠고요. 수업 시작하기 전에 유인물들이 있을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 장이죠. 그렇죠? 그렇지만 한 장이고 그 다음에 출제 문항수가 있었고 또 다음에 딸려오는 유인물이 있었었죠. 단원별로 문제들이 들어갈 겁니다. 각 파트별로 문제가 다 들어갈 건데 그런 문제들이 유인물들이 무엇인지 꼭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실강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실강 자료실에 올려져 있을 거니까 수업 전에 미리 다운 받으셔서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책에 있는 거를 모두 다 여러분들한테 책으로 만들면 이렇게 두꺼워지죠. 간호관리학 책이. 그래서 쉽게 눈으로 보면 이해하는 것들을 표로 강의 유인물로 들여놓으니까 빨리 정리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고요. 지금 질문이 있으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러면 쉬는 시간 이용하셔서 저한테 참여하셔도 되고요. 실강에 듣고 계시는 분들은 거기 질문방 코너가 따로 있으니까 거기에 질문을 올려주시면 제가 보는 대로 댓글을 올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과목들 8개 과목 중에서도 그래도 제일 어려운 과목이 간호관리학 과목이죠. 그렇죠? 그래서 어렵더라도 저를 믿고 함께 해주시면 굉장히 쉽게 접근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먼저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다 그러면 수업을 하다 보면 간호관리학 수업이 굉장히 지금 24회로 한다 그랬었죠. 그런데 24회로 못 끝나요. 항상 오버타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 비중이 그래도 높은 부분부터 수업을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첫 페이지가 아닌 간호관리학의 이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죠.
몇 페이지죠? 챕터 5. 141페이지부터 먼저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나중에 그 앞에 141페이지부터 시작을 하고 끝난 다음에 가장 비중이 적은 출제 파트로 진행을 할 예정이니까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동기부여돼서 앉아 계시는 거죠? 열심히 하겠다 앉아 계시는 거죠? 그렇죠? 이 마음 잊지 마시고 그렇죠?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챕터 5 간호관리학의 이해입니다. 자, 간호관리학의 이해 부분을 보시면 자, 관리가 무엇이냐부터 나오죠. 관리가 무엇이냐? 그러면 행정은 무엇이냐? 그렇다면 또 간호관리학은 무엇이냐? 이렇게 구분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의 개념은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관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일까요? 궁극적 목적. 조직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목적이든 목표든 그 말이 항상 나오죠. 1, 2, 3을 보시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계속 반복하고 있죠. 목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구성원들의 조력이죠. 노력, 그다음에 자원을 활용해서 기획, 조직, 인사, 통제하는 과정을 관리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또 목표 달성하기 위해서 환경을 만드는 거, 이게 관리고요. 또 구성원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영향을 주는 과정을 관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관리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무엇이냐는 별표하세요. 자, 제가 여러분들이 아마 학원에 오시기 전에 학원을 선택할 때 합격자 수기들을 보고 오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별표 많이 하세요예요. 머스트입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그만큼 꼭 기본적으로 꼭 외워야 하는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사실 이거는 책이 아니고 요약집이죠. 그러다 보니까 외워야 할 것들은 많습니다. 아셨죠? 자, 관리의 특성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관리라고 하면 조직 내에서 이루어진다. 조직이 있어야지만이 관리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물적 요소가 아닌 사람을 더 중요시한다고요. 인적 요소에 동그라미 하세요. 더 중요시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양질의 목표를 추구한다. 목표 지향적이라는 말도 써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관리를 이용하게 되는 것이고요. 또 자원의 기술적인 활용을 이용하고요. 과정인 동시에 기능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아까 간호관리 과정이 뭐라 그랬었죠? 기획, 조직, 인사. 자, 여러분들 지금 큰 소리로 하세요. 내 걸로 만들려면. 지휘 다음에 뭐예요? 통제. 지금은 틀려도 괜찮아요. 그렇죠? 말로 뱉어야 내 걸로 할 수 있어요. 이게 간호관리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과정인 동시에 기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하시면 아시겠지만 기획에는 기획의 계층화가 있고요. 재무관리, 그 다음에 MB, 목표관리, 시간관리 이러한 것들이 있어요. 이러한 것들이 기능에 속하고 조직에도 조직 구조, 그 다음에 조직화, 조직 문화, 지금 이거 쓰실 필요 없어요. 다 공부하면 나와요. 조직 변화. 이런 것들이 기능이고요. 그 다음에 인적 자원 관리에도 확보 관리, 확보 관리, 개발 관리, 유지 관리, 이러한 것들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지휘에도 동기부여, 그 다음에 리더십,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인파워먼트, 이러한 것들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갈등관리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통제에는 TQM, 또 통체적인 질관리 이러한 것들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오른쪽으로 가는 게 과정이고 밑으로 가는 게 기능이에요. 그죠? 그래서 과정인 동시에 기능이다. 5가지 특성은 꼭 외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관리와 행정을 비교하는 건데요. 행정학파는 행정이 더 우선이다. 높다라고. 행정에서 관리가 파생했다고 우기는 거고요. 관리는 행정보다 관리가 더 우선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현대적인 의미로 관리와 행정을 같은 개념으로 보고 있기는 해요. 그런데 시험 문제는 차이점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이 나와요. 자, 관리는 자 보시면 행정은 공행정하고 사행정하고 나눠집니다. 근데 공행정은 쉽게 말하면 나라에서 하는 거죠. 그렇죠? 사행정은 기업들에서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간호와 관련되는 거는 병원, 각각의 병원들을 사행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를 관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행정과 관리의 공통점은 뭐냐? 그러면 목표 달성하기 위한 수단,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목표 지향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정을 하든 관리를 하든 그거는 뭘 하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관료제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관료제라고 다른 말로 하면 계층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런 조직 구조 여러분들 보셨죠? 많이. 그쵸?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구조들. 그래서 계층, 이게 하나하나가 계층이에요. 계층. 그래서 층층으로 계층. 군대 조직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층층이 이루어졌는데 이게 관료제진 성향을 갖고 있죠. 관리를 하든 경영을 하든 조직 기구가 이렇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죠? 그런 공통점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조직 내에 조직이 있어야지만 관리를 할 수 있다고 그랬었죠. 행정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공통점보다는 차이점. 우리 차이점 5가지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네, 이 5가지 차이점에서 관리와 행정이 나눠지게 됩니다. 자, 관리는 병원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행정은 나라에서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권력과 관계되는 게 어딜까요? 정권이 바뀌면, 정치 세력이 바뀌면 뭔가 바뀌죠. 법도 바뀌고 하죠. 그게 행정이에요. 그래서 행정은 정치 권력이 포함이 돼야 되는 거고요. 병원은 정치 권력과 연결이 돼 있던가요? 연결이 안 돼 있죠. 그래서 정치 권력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요. 그 다음에 독점성은요. 행정이 독점성이 높아요. 쉽게 말하면 한국전력공사가 한 개예요? 여러 개 회사예요? 한 개예요. 그 다음에 한국가스공사 2개? 한 개죠. 담배인상공사 하나예요. 그러면 한 개가 독과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 상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독점성이 높아서 경쟁성이 떨어진다고요. 그렇죠? 그럼 상대적으로 능률성을 따지는 거는 병원이죠. 지금 여기 학원이 영등포구에 있는데 이 영등포구에 있는 병원만 몇 개예요. 굉장히 많아. 서로 경쟁하고 거기에서 살아남지 않으면 병원은 도태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쟁성, 능률성을 추구하는 거는 관리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법의 제약 정도를 많이 받는 것. 아무래도 나라에서 하는 게 많이 받겠죠. 행정이 법의 제약을 엄격하게 받고 병원은 좀 적게 받는 거고요. 목표는 왜 행정이 명확하지 않는 불분명한 목표일까요? 왜 또 복잡한 목표일까요? 나라에서 하니까? 나라에서 하는데 왜 명확해야지 불분명할 수밖에? 불분명하죠. 국민들의 계층이 다 동일한 조건이에요. 교육 조건 교육적인 레벨 다 틀리고 경제적인 레벨 다 틀리죠. 온 국민을 대상으로 해야 되니까 명확한 목표가 없다고요. 막연하게 애매하게 그죠? 불분명한 목표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병원은 명확한 목표를 준다고요. 단일하고 분명한 목표. 어떤 목표? 한 줄로 정의한다면 환자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와 간호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 줄로 딱 정리되죠. 그렇죠? 관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고 단일한 목표를 추구하는 것은 관리라는 것이죠. 자, 평등성은 행정은 모든 국민 앞에 동일하게 적용돼야 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합법성이 요구되고 모든 사람들한테 해야 되니까 법 앞에 평등한 개념. 그런데 평등성은 관리는 좀 떨어져요. 왜 그럴까? 병원에 돈 많이 내고 VVIP실에 입원한 사람들한테는 조금 더 잘해줘야 되잖아요. 환경이 병실도 좀 더 쾌적하고 음식들도 더 따로 준비가 되고 그렇죠. 그런 데서 약간의 차별성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병원은 평등성의 개념, 관리는 조금 덜 강조되고 행정이 훨씬 더 명확하게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적용되는 게 행정이다. 아셨죠? 그래서 이거를 꼭 구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관리와 행정의 차이점 명확하게 구별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 관리와 행정의 비교는 별표 많이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행정의 구성 요소를 4P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밑에가 OM이에요. 그래서 4P가 뭔지를 좀 아셔야 되는데 person이죠. 그러면 관리의 특성에서 person이 들어갈 자리가 어디죠? 관리의 특성에서 우리 앞 페이지에 관리의 특성에서 person이 들어갈 공간
사람을 중요시한다고요. 인적 요소를 중요시한다가 person이죠. 그 다음에 목적, purpose로 돼 있죠. 목적이 들어갈 자리는 그렇죠. 목표지향적이다. 그렇죠. 그 다음에 place가 들어갈 곳은 조직 내에서, 조직이란 곳에서 이루어진다. place. 그 다음에 process는 과정인 동시에 기능이다. 그럼 사피 외우는 건 어렵지 않죠. 그렇죠? 조직의 특성과 같이 연결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OM이라고 하면 여기는 사람을, person을 뭐라고 표현하면 인간, man이라고 표현했죠. 사람을 중요시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물자, 기계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마케팅이라고 하죠. 자금이 있어야 되죠. 머니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place가 market이라고 표현이 되고 있죠. 그래서 사피와 OM 구별하셔야 됩니다. 자, 주요 학자들이 제시한 간호관리 과정, 간호관리래. 그냥 일반적인 관리 과정을 뭐라 그러냐면, 자, 이거는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간호관리 과정이라고 설명하는 게 기획, 조직, 인사, 지휘, 통제. 이게 가장 현대적인 개념이에요. 그러면 제일 밑에 마르키스와 허슨, 그죠? 그 다음에 메리노 토미가 정의한 거죠. 그죠? 5단계예요. 그렇지만 페이올은 고전적 시대의 사람이에요. 옛날 사람, 쉽게 말하면. 그때는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사람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계적인 인간, 도구로 사용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빠졌어요? 인적자원 관리가 빠졌죠. 그렇죠? 그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페이올이 정한 순서, 5개 큰 소리로. 이게 시험 문제예요. 사람을 중요시하지 않아서 사람을 뺐죠. 그래서 기획, 조직, 지휘, 조정, 통제. 교릭이라는 학자는 기획, 조직, 인사, 지휘까지는 똑같죠. 통제가 아니라 조정, 보고, 예산 7단계로 나눴다는 거. 그 다음에 가장 현대적 의미로 5단계, 메리노토미하고 마르키서스니 현재 지금 과정이라고 하는 요 5단계로 나눴다는 거 기억하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관리의 목표입니다. 관리의 목표는 생산성이에요. 생산성을 높이고자 관리를 하는 것이죠. 생산성의 개념은 효과성과 효율성을 구별하는 문제예요. 시험 문제는 뭐가 나오냐면 2번 효과성, 3번 효율성을 구별하는 거고 145페이지니까요. 옆에 표 보시죠. 표 있죠? 요거를 완벽하게 정의한다. 이해됐죠? 그러면 효과성과 효율성을 물어보는 문제들이 대부분입니다. 자, 생산성은요. 왼쪽으로 와서 두 번째 땡 일정 기간 투입과 산출의 비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생산성은 어떻게 쓴다? 투입 대 산출입니다. 인풋 대 자, 아웃풋입니다. 이게 생산성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이게 두 번째 땡과 관련되는 거고요. 첫 번째 땡 개인이나 조직이 수행한 업무의 양과 질을 자원 활용의 정도를 고려해서 측정한 거래요. 그러면 이꼴 자원 활용의 정도. 자원 활용을 많이 써야 돼요? 적게 써야 돼요? 적게 쓰면서 그죠? 업무의 양과 질이라고 쓰고 있죠. 그래서 업무의 양과 질을 어떻게 해야 된다? 높이라는 거죠. 그렇죠? 이게 생산성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첫 번째 땡, 두 번째 설명했고요.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방법. 투입량이 동일하면 생산성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투입량을 동일하게 되면 산출량을 높이면 생산성 올라가겠죠. 이해되세요? 그 다음에 산출량은 동일해. 산출량은 동일해요. 그럼 투입량은 낮추면 생산성이 올라가는 거죠. 어렵지 않죠? 그렇죠? 그 다음에 효과성 보세요. 효과성은 뭐냐면 산출량, 효과는 요것만 보는 거예요. 요것만 보는 게 산출. 효과성이에요. 결국은 아웃풋을 극대화하는 것을 효과성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산출량, 목적 달성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보는 게 효과성이에요. 계획된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했는가 보는 것이고요. 두 번째에서 올바른 산출과 관련된 개념이 효과성이죠. 목적 달성 유무입니다. 상대적으로 효율성은 아래 것만 보는 거. 이것만 보는 게 효율성. 자원을 적게 써서 목표량을 달성했는가
보는 게 효율성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제일 밑에 수단과 관련되는 것이죠. 그래서 비용의 최소화와 관련되는 게 효율성입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 표 볼게요. 자, 일을 있는데 효과성을 따진다면 아까 목적 달성 정도, 산출과 관련된 거라고 했죠. 그럼 일 자체가 올바른 것이냐, 올바르지 않는 것이냐를 구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효과성은 뭐다? 올바른 일을, 그쵸? 하는 거. 그렇지만 효율성은 일을 올바르게 수행하는 것과 관련된 개념이라는 거. 차이 보셔야 되고요. 목적 달성 정도, 그 다음에 대외지향적인 거, 목적 달성에 관련된 개념, 장기적인 거, 그 다음에 산출물 생산하는 과정, 결과 측정하는 거, 결과의 극대화가 효과성이에요. 상대적으로 효율성이라면 일 자체가 올바르게 일을 수행하는데 올바르게 수행하느냐. 그 다음에 항상 들어가는 게 투입이라는 말이 들어요. 투입에 자원을 활용하는 정도를 적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투입에 대한, 그죠? 산출의 비율, 그 다음에 세 번째 땡 보세요. 업적 질에 대한 측정치, 그런 뭐예요? 이거는 효과예요. 근데 앞에 무슨 말이 들어갔어? 기술 수행이라는 말이 들어갔죠. 그렇기 때문에 효율성. 투입과 산출 간의 관계, 최소한의 자원으로 목적 달성하는 것 단기적이다. 뭐 수단을 측정한다. 비용을 최소화한다. 효율성 구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어때요? 생산성과 효율성이 비슷한 개념으로 느껴지지 않아요? 생산성도 최소한의 자원으로 결과를 최대화시키는 게 생산성이거든요. 그런데 생산성과 효율성을 비교하는 문제는 안 나와요. 효과성과 효율성만 비교하는 문제가 나오고요. 생산성은 따지려 그러면 효율성만 갖고 따지면 안 되고 생산성은 효과성 플러스 효율성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효율성만 갖고 생각하면 안 되고 효과성도 같이 고려한 게 생산성이라고 개념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효과성, 효율성 구별하는 문제가 최근에만 해도 벌써 서너 번 나왔었어요. 항상 나오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지금까지 그럼 관리가 무엇이냐 설명했어요. 그러면 간호관리가 뭐냐고요. 그러면 아까 관리가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죠. 그럼 다시 간호관리는 간호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인적 자원을 중시하니까 간호직원들의 노력과 그다음 자원을 잘해서 뭐 하는 거? 기획인사, 그 다음에 기획조직인사 지휘 통제하는 과정과 기능을 간호관리라고 설명을 하죠. 특성은 어렵지 않아요. 아까 조직의 특성에, 그죠? 아니, 관리의 특성에 간호관리의 특성을 보러오니까 간호자만 들어가면 돼요. 조직 내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면 간호관리는 간호조직 내에서 이루어진다. 인적 요소를 중요시한다? 그럼 가정조직 내 인적 요소는 간호사들이잖아요. 간호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되고요. 양질의 간호 제공이 목표 지향적이죠. 목표가 뭐예요? 양질의 간호 제공이 목표죠. 그래서 양질의 간호 제공이 목표고요. 과정인 동시에 기능이라는 어렵지 않죠. 똑같죠. 구별하면 되시고요. 자, 목표는 생산성 향상이에요. 자, 병원 간호 관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대상자의 안위와 목적을 위한 것이죠. 그 다음에 간호관리의 학문적인 성격은 별표 많이 하세요. 5가지 특성 꼭 외우셔야 됩니다. 자, 간호관리라고 하면 학문적인 건 어디서부터 나왔어요? 관리학에서 나왔겠죠. 또 간호학에서도 나왔겠죠. 그 다음 행정 나왔었죠. 행정학에서도 나와요. 사람을 다루는 거니까 심리학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 우리 교육적인 거 많이 하잖아요. 교육학도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학문으로부터 통합되는 통합적인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것이고 사람 중심, 인간 중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한 인간은 환자예요, 간호사예요? 그렇죠. 간호관리니까, 간호조직에서 이루어지는 관리니까 환자가 아닌 간호사 중심이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목표 달성이 아까 뭐였죠? 조직의 생산성, 성과를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과 지향적이어야 되고요. 상황에 맞게 해야 돼요. 간호학은 우리나라의 전통 학문은 아니에요. 외국에서 온 학문이죠. 자, 쉽게 보세요. 저 보세요. 환자가 병원에, 여러분들, 엄마가 입원하면 옆에 누가 케어해요? 우리나라? 엄마 입원했어요. 누군가 보호자 있어야 되죠. 우리나라는 주로 보호자에 의한 간호예요. 그 보호자들이 누구예요? 딸, 아들, 며느리,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호자에 의한 간호들이 대부분이에요. 외국은 혼자 입원하고 간호사에 의한 간호가 대부분이에요.
그죠? 토탈케어. 간호사들이 제공한 토탈케어지 절대 보호자 상주는 걔네들은 없어요. 그런 문화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해야 된다는 거죠. 상황 적합성. 그 다음에 과학적 방법을 적용해야 되는 거죠. 실질적인 검증 절차를 통해서 과학적인 원리와 원칙을 제시할 수 있는 과학적인 방법을 적용해야지만 한다. 그래서 학문적인 특성 몇 가지? 5가지. 앞에 큰 글자 기억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간호관리 체계 이론은 별표 많이라는 건 반드시예요. 머스트예요. 그만큼 출제 빈도수가 높다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계속 나왔던 문제들이에요. 자, 길리스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문제에서 길리스의 간호관리 체계 이론이다라고 설명을 해요. 자, 간호관리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투입, 전환, 산출의 개념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투입. 나중에 관리학의 이론에서 나오는데요. 전환, 산출. 근데 간호관리 과정이 뭐라고 그랬죠? 우리 기획조직 인사치위 통계라고 그랬죠? 이 간호관리는 투입을 산출로 바꾸는 전환 과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전환 파트에 전환 과정에 간호관리 과정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투입, 전환, 산출의 개념으로 설명하고요. 자, 아까 간호관리의 개념이 다시 나오죠. 자, 간호조직의 목표가 뭐예요? 간호조직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사람을 중심으로, 간호직원을 중심으로 기획조직, 인사치위 통제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의사결정, 의사소통, 동기부여, 갈등관리죠. 이게 이제 간호관리 과정이 여기에 속하고요. 전환 과정에. 그 다음에 여기에 간호의 지원 기능이 여기에 속합니다. 전환 과정에. 그러면 그 지원 기능이 뭐냐? 그럼 지금 써 있는 것처럼 의사결정, 의사소통, 동기부여, 갈등관리 등의 지 기능이 여기에 들어가죠. 그래서 그 간호관리를 정의를 설명한 거고요. 밑에 박스 보세요. 투입, 과정, 산출로 설명해놨죠. 그 땡땡이를 기억하셔야 돼요. 시험 문제는 이거예요. 그러면 투입에는 뭐가 들어가고 전환 과정에는 관리 과정, 지원 기능만 외우면 되니까 어렵지 않죠? 산출의 땡땡이가 무엇인지가 시험 문제입니다. 그러면 투입에는 인력이요, 사람, 그다음에 물자, 자금, 정보, 인적 자원, 물적 자원, 시설, 설비, 시간 이러한 것들이 투입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과정에는 간호관리 과정, 지원 기능 지금 설명했고요. 그다음에 산출에는 이 투입이 통해서 과정을 통해서 나타난 결과, 산출 아웃풋과 관련되는 것들이 산출입니다. 그래서 질평가, 간호시간, 재원일수, 환자 만족, 간호직원 만족, 조직 활성화 이런 것들이 산출에 속합니다. 그래서 그 땡땡이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아까 시간은 어디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투입이죠. 그러면 간호시간은 산출이에요. 자, 이건 뭐냐 그러면 산출에 뭐가 들어가냐면 간호의 양과 질이 들어가요. 근데 간호의 양이 간호 시간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시간은 투입이고요. 간호 시간이라고 하면 산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구별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정보가 뭐였었죠? 어디에 들어가요? 투입. 정보를 영어로 하면 데이터, 자료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전환 과정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데이터 콜렉션. 콜렉션 뭐죠? 자료 수집이죠. 자료 수집은 과정에 들어가요. 그 다음에 그 자료를 가지고 수집 과정을 거쳐서 나타난 연구 결과, 연구라고 하는 거가 산출입니다. 따로 써놓으세요. 구별해서. 이것도 시험 문제에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정보, 데이터는 투입, 데이터 콜렉션, 자료 수집은 과정, 그로 나타난 연구는 결과에 속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드렸던 유인물 잠깐만 보실래요? 첫 페이지. 체계적인 조건을 통한 간호 생산성의 개념틀. 그래서 투입, 과정, 산출로 했죠. 이 과정이 전환 과정을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투입 보세요. 우리 투입의 큰 소리 땡땡 한번 읽어볼까요? 간호인력, 시설, 간호소비자의 특성,
다음에 간접비보다는 실무 교육을 보세요. 실무 교육이 투입이에요. 교육 프로그램이 투입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인적자원관리 지휘 같은 데서 인적자원부에서 간호사 교육하는 게 나오거든요. 개발관리 통해서 나타나는 그죠? 산출물이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어디 갔지? 여기는 빠졌다. 인력 개발이라는 것도 하나만 써놓으세요. 자, 볼게요. 자, 실무 교육 있죠, 여기에. 실무 교육. 그래서 인적자원 관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교육을 통해서 사람을 교육을 시켰으니까 아웃풋이 뭘까 되냐면 인력 개발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흐름으로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환자 분류, 표준, 환자 간호 전달 체계, 간호 정보 이용이 투입이에요. 산출 큰 소리를 한번 읽어볼까요? 이게 산출이에요. 그래서 투입과 산출 땡땡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서 20문제 내라면 낼 수도 있어요. 제가 말 바꿔서 계속. 그렇죠? 이거 나중에 문제풀이 하시면 여러분들 어떤 형태로 문제가 나오는지를 아실 겁니다. 통제 부분은 굳이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투입, 과정, 산출 외우셔야 되고요. 간호관리의 중요성, 필요성은 외우시는 것보다 느낌, 흐름으로 보셔야 돼요. 자, 의료 수요가 증대가 되죠. 자, 의료 수요 증대된 이유 중에 하나가 건강에 대한 관심도 많아지면서 그 다음에 전국민 의료보험이 이루어지면서 보험료를 나라에서 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병원 오는 사람들이 많고 요즘에 보험 연령대 노인 인구 수명이 늘어났죠. 100세, 110세까지 보험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의료 수요가 점점 많아지는 거. 국가에 의한 보건의료 통제가 강화됐다는 거는 수가를 나라에서 정해요. 병원에 대한 수가를, 치료에 대한 수가를. 근데 고수가 정책이 아닌 저수가 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병원에서 살아남기 위하려면 간호관리를 잘 해야 되고요. 간호사 역할이 점점점 건강관리자 측면에서 강조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병원에서 아까 인적 요소를 중요한다고 그랬었죠. 병원에서 가장 많은 인력을 가지고 있는 부서가 간호부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간호부서 인력관리만 잘해도 조직은 생산성이 올라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간호관리의 비중이 점점 증가가 되고 있죠. 그 다음에 건강관리 조직에서의 효율적인 관리가 점점 기대하는 것이 높아지고 있어서 관리를 잘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3번 간호관리 과정 순서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그러면 여기 첫 번째 1번 같은 것들이 항상 간호관리 공부하다 면 제일 어려운 게 첫 번째가 개념이에요. 그럼 첫 번째 써 있는 것들이 각각의 기획의 개념, 조직의 개념, 인적자원 관리의 개념 이런 것들이에요. 제일 마지막에 써 있는 게 기능이 아까 관리의 특성이 과정인 동시에 기능이다 그랬죠. 제일 마지막 것들이 기능에 써놓은 것이에요. 그러면 기획 보세요. 자, 우리 당뇨교육 프로그램 기획안을 작성해 오세요. 그러면 거기에 뭐가 써 있죠? 육가원칙이 써 있죠. 당뇨교육 프로그램을 왜 하고 언제 하고 누가 실시하고 어떻게 실시하고 그 당뇨교육 프로그램의 목적 목표가 무엇인지 써놓죠. 이게 기획이에요. 그래서 육가원칙 무엇을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하는지를 사후에 하는 거예요? 사전에 미리 하는 거예요? 사전에 어떻게 행동하는지 행동 방안을 정하는 게 기획이에요. 그 다음에 신념, 목표를 정하고 목표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를 정해놓는 거. 이게 기획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과정인 동시에 지워버렸네요. 과정인 동시에 기능이다 해서 기능 몇 가지 썼었잖아요. 마지막 땡에 해당하는 게 전부 기능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획 파트의 기능은 큰 소리로 3번 읽어보실까요? 시간관리. 여기까지가 기획의 기능에 속하는. 이건 나중에 기획 파트 들어가면 이거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앞으로. 그 다음에 조직은 기획에서 막 뭔가 정했죠. 기획의 가장 핵심 포인트는 뭔가 정하는 거예요. 설정하는 거죠. 그러면 조직은 거기를 기획에서 했던 거를 실행할 수 있도록 어떤 프레임워크, 틀을 만드는 게 조직이에요. 그래서 기획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화하는 거. 자원을 분배하고 정책 절차를 정하고 일이 무엇인지를 정하고 그 일을 잘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을 정하는 게 조직입니다. 그래서 조직의 기능 큰 소리로 읽어보세요.
네, 이게 조직의 기능입니다. 인적 자원 관리는 사람을 조달하고 뽑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유지하고 떠나지 않도록 유지하고 그 사람들을 교육하고 개발하고 활용하는 과정을 인적 자원 관리. 인적 자원 관리의 기능은 네, 이게 기능이에요.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예요, 다. 그 다음에 지휘는 가장 핵심 단어는 동기부여하고 리더십 펼치는 거. 지휘 그러면 리더십 동기부여가 바로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기능은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이걸로 공부를 또 할 거예요. 기능. 통제는 어땠죠? 뭘 가지고 통제를 할까요? 통제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2번 보세요. 표준을 정하는 거예요. 간호 표준을 정해놓으면 이 표준은 어디서부터 설정되는 걸까요? 표준을 정하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가계부 쓰죠? 그러면 예산 세울 거 아니에요. 1년 동안 냈을 거. 그거를 보고 내가 1년 동안에 12월 달에 이 1년 동안에 그 계획대로 잘 썼는지 비교 분석하는 게 통제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만들어낸 이 통제 표준을 설정하는 거는 기획 단계에서부터 만들어지죠. 예를 들어서 당뇨교육 프로그램 기획안에 당뇨교육 프로그램 실시하면서 1년 동안 예산이 얼마 들 건지 기획안에 들어가 있죠. 그러면 그걸 보고 예산을 집행하면서 그 예산을 내가 잘 썼느냐 못 쓰느냐 판단하는 게 통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업무성과나 결과 표준을 설정해요. 근데 이 설정하는 시초는 어디서부터다? 기획에서부터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설정한 다음에 설정된 목표와 비교를 해서 어때요? 분석하는 게 통제 과정이라는 것이죠. 통제 기능에서는 표준 설정, 성과를 측정하고 제대로 안 됐으면 다시 교정 활동하는 거, 이러한 것들이 기능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질관리, 토탈 TQM이라고 하죠. 지속적으로 질관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가장 쉬운 문제는 간호관리 과정의 다음 중 기획에 대한 내용이다. 옳은 것은 틀린 것은. 그죠? 다음 중 지휘 파트 내용으로 옳은 것은 틀린 것은. 이렇게 문제가 나와요. 가장 기본적인 정의입니다. 물론 이 내용은 각각의 챕터별로 들어갔을 때 다시 또 한번 정리가 될 거예요. 처음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간호관리자의 유형입니다. 간호관리자 유형도 별표 많이 하세요. 자, 몇 가지 유형이 있나요? 큰 소리로. 자, 그럼 최고관리자부터 볼게요. 최고관리자 누구예요? 여러분들이 간호사라 그러면? 간호부장님. 그쵸? 여러분 쳐보세요. 간호부장이라면 그 병원의 간호부 형태가 뭘로 되어 있는 거야? 간호부로 되어 있는 거지. 그치? 간호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간호부장님. 그 병원이 간호과로 되어 있으면 간호과장님. 그 다음에 간호본부로 되어 있으면 간호본부장님. 기업병원들 같은 경우는 간호이사님. 또 간호부원장이 돼 있는 병원들도 그런 이름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최고관리자야. 그러면 최고관리자는 무슨 일을 할까? 그 조직이 자기가 이끌고 가는 간호부서에 책임을 지고 모든 사항을 결정하고 정책 뭐 이런 것들을 조직의 목표를 정하고 이런 사람들이 간호부장님이시겠죠. 그래서 각각의 관리자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간호 최고관리자에는 어떤 사람들이 속하는지를 아는 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최고관리자, 간호조직의 제반 정책을 수립해야 되죠. 그 다음에 기획조직 활동들을 기획조직 지휘 통제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간호사가 최고관리자. 또 조직 목적 정하는 거죠. 간호부 조직 목적 정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또 부서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면서 일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최고관리자 밑에 중간관리자가 있죠. 중간관리자가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모니터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3번. 조직 외부 환경과 상호작용한다. 이거 발표하세요. 왜 외부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역할을 할까요? 왜? 이건 무조건 외우면 안 돼. 이해해야 돼. 왜 외부 환경을 잘 봐야 될까? 환경은 수시로 바뀌죠. 보건의료 환경이 내일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몰라요. 그죠? 그러면 간호관리자는 내가 간호부장이라면 우리가 환경을 컨트롤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그러면 그 바뀌는 환경에 우리 조직이 망하지 않고 살아남으려면 환경을 모니터하고 있다가 우리 조직을 빠르게 바꿔야지만이 살아남을 수 있겠죠. 망하지 않고. 그렇죠?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외부 환경과 상호작용을 해야 된다고요.
조직의 의료 보건의료 환경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수시로 모니터하면서 우리가 그러면 우리 간호부가 살아나올 방법이 무엇인지를 찾아나가는 사람. 이게 최고관리자예요. 그 다음 간호부의 제반정책 수립하고 여기 또 나오죠. 환경을 고려해서 조직에 나아갈 방향을 정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장기적인 역할, 장기적인 계획들을 하게 되는 게 최고관리자예요. 대표적으로 부장, 본부장, 부원장, 간호이사 이런 사람들이 최고관리자. 그럼 다시 앞 페이지로 와서 일선관리자는 누구죠? 쉽게 말하면 수간호사, 병동 단위 책임자를 일선간호사라고 그러죠. 현장 업무를 하는 구성원들, 간호사들을 매일 지도하고 감독하고 지휘하는 단위관리자. 그래서 현장에서 직접 업무를 수행하고요. 보통 수간호사라 헤드너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요즘에는 간호병동을 뭐라고 부르죠? 간호사 스테이션을 유닛이라고도 부르죠. 널싱 유닛. 그래서 어느 병원에 가면 수간호사 HAN 오정아라고도 이야기를 하지만 또 수간호사 명표에 보면 UM 오정아라고 써 있어요. 거기 병원은 간호 단위를 유닛으로 부른다는 거죠. 그래서 유닛 매니저라고 하면 수간호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평간호사가 왜 일선 관리자에 들어갈까요? 일반 간호사는 관리자는 아니잖아요. 그쵸? 근데 왜 평간호사가 일선 관리자에 속해 있을까요? 환자 간호를 우리 플랜을 간호과정 적용하죠. 그러면 환자에 대한 문제를 진단하고 사정하고 계획 세워서 수행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일반 간호사들이잖아요. 그래서 환자 간호에 대한 총체적인 책임을 진다는 점에서는 일반 평간호사도 일선 관리자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평간호사 나와서 틀린 건 아니라는 거 아셨죠? 그 다음에 중간 관리자는 그러니까 일반 일선 관리자와 최고 관리자 사이에서 업무를 하는 사람을 중간 관리자. 그래서 간호부에서 간호부 조직이 정책을 수립해. 누가 해요? 이거는 최고 관리자가 하죠. 그 정책이 잘 실행에 옮겨지도록 지시하고 확인하고 통제하는 거. 그 다음에 목적을 세우는 거는 간호부장이 해요. 그런데 부서별 계획을 세우는 거는 중간 관리자, 정책, 절차, 규칙을 정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간호감독이란 말은 요즘엔 잘 쓰지는 않는데 간호과장이요. 팀장, 차장 이런 사람들이 중간관리자 역할에 속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세 종류의 관리자 구분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카츠의 관리 기술도 구별하셔야 돼요. 별표. 자, 카츠는 관리 기술을 몇 가지로 나눴죠? 세 가지. 큰 소리로. 실무적인 기술, 인간적인 기술, 개념적인 기술. 그러면 자, 우리 실무적인 기술에서 중요한 거에 동그라미 한다면, 자, 가로 1번에서 동그라미 한다면 어디다 할까? 그렇죠. 실무적인 기술은 말 그대로 테크닉이란 실무적인 테크닉을 가리키는 거기 때문에 누구한테 가장 많이 필요한 기술? 그렇죠. 일선관리자 동그라미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밑으로 갈수록 일선관리자 쪽으로 갈수록 가장 많이 필요한 거는 실무적 기술이죠. 여러분 중환자실 수간호사가 벤틀레이터 세팅 못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낮은 계층으로 갈수록 최고 관리자가 실무적인 기술 없어도 돼요. 최고 관리자는. 그래서 간호부장은 벤틀레이터 세팅 못해도 돼요. 그렇지만 일선 관리자들은 해야 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낮은 계층으로 갈수록 더 많이 요구되는 게 뭐다? 실무적 기술. 근데 이 실무적인 기술은 경험, 교육, 훈련을 많이 받으면 자연적으로 습득되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 되고요. 부하 직원 지휘, 업무 조직,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쓰는 기법들이 실무적인 거.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개념적 기술은 봐보세요. 개념적 기술은 누구한테 가장 많이 필요할까요? 세 가지 관리자에서. 최고 관리자죠. 조직의 복잡성을 이해하는 능력. 조직을 분리시키지 않고 전체를 보고 그 전체 안에서 각각의 세부적인 부서들이 어떻게 연결되어질지 보고 또 어떻게 상호 의존성들이 있는가를 보는 사고죠. 그 다음에 분석적인 사고를 가져야 돼요. 그죠? 그래서 보시면 되겠고 문제를 규명하고 대안을 우리 조직이 가지고 있는 간호부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찾고 대안을 찾고 해결책을 찾아가려고 하는 사람 누구요? 최고관리자. 그런 사람한테 필요한 게 개념적인 기술. 그 다음에 5번에서 동그라미 한다면 어떤 거에 동그라미 하면 좋을까요? 최고관리층. 또 높은 관리계층. 그쵸? 또 나중에 또 의사결정에서 공부하겠지만 비정형적인 의사결정이요. 여러분
정형적인 의사결정은 어떤 의사결정하기 위한 패턴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설명하지? 병원에서 물품 신청을 하는 거를 한번 4학년 때 간호관리 실습하면서 봤을 거예요. 그렇죠? 뭐 CBC 샘플 튜브는 며칠에 한 번, 글러브 같은 거 이런 거 소모품들은 며칠에 한 번, 그 신청하는 리스트가 써 있어요. 그래서 물품 하나는 이거는 매주 화요일, 또 어떤 거는 매주 일주일마다 신청. 그러면 내 생각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거기 써 있는 대로 그대로 신청하면 돼요. 월요일 날 100개. 이거는 주말마다 토요일마다 신청하는구나 하면 돼요. 그런데 환경이 수시로 바뀌는 상황에서는 정형화된 틀이 없죠. 그럼 누가 가지고 최고 관리자가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경험, 지식, 기술로만 갖고 빨리 환경이 어떻게 변하는지 파악해서 조직의 문제점을 파악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동그라미 하세요. 비정형적 의사결정이 높다고요. 그럼 상대적으로 정형적인 의사결정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데가 어디라고요? 일선관리자들이 하게 되죠. 패턴이 정해져 있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인간적 기술 가운데 있는 거죠. 자, 이건 사람들과의 상호작용하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해하고 동기부여하고 의사소통하는 것들 보시면 되겠고요. 5번 별표. 모든 계층의 관리자에게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기술이고요. 세 분야의 기술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아까 관리자 3개 있었었죠. 최고관리자, 중간관리자, 일선관리자. 그러면 최고관리자한테는 우리가 기획조직이사, 지휘통제 5가지 과정이 있었죠. 5가지 과정 중에 최고관리자가 많이 하는 건 뭘까요? 기획, 조직, 인사, 지휘, 통제에서 최고관리자가 가장 많이 하는 거. 뭔가 정하는 거죠. 기획. 그죠? 그러면 일선관리자가 많이 하는 거는 지휘. 그것도 하나만 써놓으세요. 최고관리자는 기획이 최고관리자로 갈수록 가장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일선관리자로 많이 하는 거는 지휘라는 것입니다. 구별해 놓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민츠버그의 관리자의 역할. 자, 이것도 정리를 좀 하셔야 돼요. 자, 제가 큰 소리로 읽으세요 하면은 큰 소리로 조금 읽어주세요. 특히 이 시간대는 여러분 졸리는 시간대 아닐까요? 그쵸? 밥 먹고 졸리는 시간대. 사실 강사도 이 시간이 제일 힘들어요. 여러분들 졸고 있으면. 자, 지금은 아직 조시는 분이 없어요. 한 일주일 정도만 지나면 이제 서서히 풀려요, 마음이. 그쵸? 그래서 큰 소리를 한다 그러면 한번 읽고 따라오세요. 입 밖으로 내셔야 돼요. 자기 걸로. 자, 민츠버그의 관리자 역할을 3가지 영역으로 분류해놨어요. 첫 번째 뭐죠? 응? 대표자 말고. 그렇죠? 대인관계적 역할. 두 번째가 정보적 역할. 세 번째. 네, 이게 시험 문제야. 가장 쉬운 문제. 민츠버그는 관리자의 역할을 3가지 영역으로 나눠놨어요. 그래서 대인관계적, 정보적, 의사결정자. 이렇게만 나오면 정말 좋겠어요. 그쵸? 조금 더 깊게 들어가요. 그러면 대인관계적 역할의 3가지 역할. 자, 부르세요. 대표자. 좋아요. 대표자, 지도자, 섭외자. 그 다음에 정보적인 역할에는 또 뭐가 있죠? 모니터 한다는 거는 서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칭하면서 뭔가 감독하는 거. 정보 수집자의 역할. 같은 이꼴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정보 전달자 역할. 또 하나 대변자의 역할. 자, 의사결정자의 역할에는 뭐가 들어가죠? 기업가. 다른 말로 기업가는 CEO 역할. 뭔가 프로젝트를 정하고 계획하고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짜는 사람. 또 하나 문제 해결자, 위기 수습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문제를 해결하는 자. 그 다음 또 하나 자원이 빠지지 않도록 골고루 분배하는 역할. 자원 분배자. 또 하나 협상자. 이게 그 다음 시험 문제야. 그러면 다음쯤 의사결정자의 역할에 속하는 거, 속하지 않는 거. 모니터 역할은 어디에 속하느냐. 이렇게 문제가 나와요. 그쵸? 가장 많이 나오는 건 뭐다? 일단 카운트가 4개가 됐잖아. 그쵸? 그래서 의사결정자의 역할이 가장 많이 나와요. 자, 이렇게만 나오면 정말 좋겠어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요. 그 옆에 대표자의 역할에, 지도자의 역할에, 섭외자의 역할에 이걸 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다음 중 의사결정자의 역할에 속하지 않는 거 해놓고 요거를 쓰는 게 아니라 그 옆에 땡땡이들 있죠. 요거를 써놓고 찾아내라고 하는 거. 조금 더 깊이 들어가요. 2번 이상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들이 민츠버그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대표자의 대인관계적 역할에서 대표자, 지도자, 섭외자의 역할입니다. 대표자는 간호단위의 장으로서 대표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의식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것. 방문객이 오면 간호부장님 접대하시죠. 부하 직원의 결혼식까지는, 간호사들 결혼식까지는 부장님 참석 안 해요. 대기업, 큰 병원들은. 간호사가 200~300명인데, 그쵸? 어떻게 간호부장님이 날마다 참석하십니까? 수간호사님 결혼식 때는 부장님 오세요. 바로 밑에 부하들이니까, 관리자들이니까. 그렇지만 하원으로 많이 대표하시죠. 무슨 병원, 간호부 해가지고. 그런 것도 대표자의 역할. 그 다음에 오찬 주관하는 거, 의식행사 주관. 전국병원의 간호협회에서 무슨 행사한다 그러면 연단에 각 병원의 간호부장님들 앉아 계시거든요. 그게 대표자의 역할이죠. 그 다음에 내병백 접견하고 서류에 사인하는 거. 이것이 대표자의 역할. 지도자의 역할은 말 그대로 지휘하고 조정하는 거. 2번째 땡 꼭 기억하세요. 동기부여하고, 그렇죠? 동기부여한 역할도 지도자의 역할. 그 다음에 직원들의 채용, 훈련을 담당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동기부여, 채용, 교육, 훈련, 지침, 지시, 승진, 보상, 제재하는 게 지도자의 역할. 섭외자는요, 다른 말로 하나 써서 이꼴 섭외자, 이꼴 무슨 말이냐면 연결시켜주는 연결자의 역할이에요. 그러면 연결자의 역할에서 보면, 자, 다른 상사, 부하 직원 외에도 다른 부서 직원들하고 어떻게 하는지, 물품 공급자, 환자 등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면서 교량 역할을 해주는 거, 정보를 제공해주는 사람들과의 네트워크 유지하는 거, 조직의 조직 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로부터 자원을 찾는 거, 모색하는 역할들은 전부 섭외자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외부 이해 관계자와 네트워크 유지하는 거, 외부인과의 상호작용. 근데 막상 섭외자 문제 내놓으면 여러분들 거의 대부분 다 틀려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섭외자와 얘랑 헷갈려요. 대변자와. 구별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모니터, 정보 수집자죠. 계속 주변 환경 모니터하면서 정보를 수집하는 거, 조직이 가지고 있는 정보가 무엇인지 주변에서 찾는 거. 그렇죠? 그 다음에 전달자는 일반 직원들을 잘 모르는 정보를 그들에게 전달하는 거. 대표적인 예가 수간호사님이 수간호사 회의에 갔다 와서 무슨 파일을 주면서 간호사님들한테 임기 시간에 알려줄 거예요. 그럼 간호사들이 수간호사가 아니기 때문에 수간호사 미팅 회의에 참석 못하죠. 그렇죠? 그 대신 수간호사에서 회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파일을 통해서 받을 수 있잖아. 이게 전달자의 역할이죠. 그 다음에 대변자는 외부 사람에게 우리 조직이 어떻다라고 대변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외부에 조직 계획이나 정책활동 결과 등을 알리고 전문가로서 활동하는 것, 또 조직의 공식 입장을 전달 발표하고 이사회에 참석해서 정보를 외부로 전달하는 역할이 대변자의 역할입니다. 그 다음에 의사결정자의 역할, 기업가의 역할, 아까 CEO의 역할, 그 다음에 촉진자의 역할, 같은 말로 보셔야 돼요. 자, 이런 사람, 기업가 CEO는 뭔가 조직에 살아남기 위해서 새로운 일을 추진하고 계획하는 사람들을 CEO라고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변화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무슨 사업을 추진한다, 무슨 프로그램을 계획했다, 이런 말이 들어가면 전부 기업가의 역할이에요. 변화 창출 시도하는 거죠. 그래서 기회를 포착하고 변화하기 위해서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수행하는 거. 문제 해결자, 위기 수습자, 뭐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위기 수습자, 고충 처리자. 같은 말로 위기 수습, 그 다음에 고충이 처리되는 거. 같은 말이에요. 처리자. 자,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이죠. 그래서 일상적 문제 해결자, 스케줄 문제 발생하면 해결해야 되죠. 장비 문제들 파업하는 거, 이런 작업 환경들의 문제, 또 고객들이 컴플레인하면 그걸 해결하는 것도 문제 해결자의 역할. 자원 분배자들은 자원들이 빠지지 않도록 모든 일에 자원들이 골고루 분포될 수 있도록 하는 책임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케줄링 하는 거, 예산 책정하는 거, 협상자의 역할 항상 노사 협상이 들어가요. 문품 공급업자의 협상, 노사 협상들이 항상 포함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요. 여기까지 끝내고 잠깐 쉬었다가 관리 이론 들어가겠습니다.